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결산할 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키워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전망에서 포커스는 부동산 폭락론의 부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약간 급등했지요. 급등하면서 폭락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2019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는 그 폭락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유튜브 자료나 기사들 봐도 부동산 폭락한다, 폭락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폭락을 부른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폭락론이 꼭 등장하곤 했는데요. 이런 폭락론은 가격이 급등한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가치 상승이 아니고 거품에 의한 거다. 이 거품은 일시에 제거된다. 그래서 폭락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아닌 이런 투기 수요에 의해서 부풀려진 가격은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감소한다, 폭락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거의 매번 등장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공급되는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게 텀을 두고 공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 많이 공급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연착륙이 힘들고요. 그래서 경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폭락론이 2019년에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주택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폭락론을 걱정하고 좀 우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투기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방은 조금 하락하고 위축돼 있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료를 보면 2014년도가 한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9천 5억 정도였다면 올해는 7억까지 평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4년 사이에 무려 44%,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더 컸습니다. 2014년도에 평균 가격이 9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평균 가격이 15억이라고 해요. 무려 5억 7천만 원, 61%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품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품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도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집값 올랐는데 집을 살 사람들은 줄고 있다. 약간 인구론도 폭락론의 그 주요 근거가 되죠. 인구가 신생아가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어요. 무려 10만 명이나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보면 연도별로 공급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4만 9천 세대 정도가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한 10만 세대 이상 많은 공급 과잉 상태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공급은 느니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떨어질 거다. 그런데 그게 크게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인 거지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폭락론의 논거는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이 보면 2017년도에 1370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3분기에는 1427조 원이에요. 지금은 한 1500조 원이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이어졌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런 그러니까 빚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계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이 가격이 뛰어 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른다, 한 개 가구는 이제 큰일 났다, 버티지 못하고 급매물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이 지지되지 못하고 폭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한국이랑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인데요. 최근에 지난 11월에 1.75%로 0.25%를
인상했는데요. 이 기간에 보면 미국은 1.25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려 2.5%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금리가 높다면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왜 우리나라에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상승하고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다 팩트입니다. 그 팩트들이 폭락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19년에 일어날 건가, 연쇄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폭락론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폭락한 경험이 없다, 부동산 불패다 이러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폭락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일본의 버블 붕괴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80년대에 고도 성장기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불과 10년 사이에 무려 600%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특히나 우리랑 그 사회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에서 이런 폭락 현상이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폭락을 한번 경험했었는데요. 미국은 언제 했었냐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폭락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재정 상태가 건실하지 못하는 좀 부실한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쌓이면서 그 부분이 금융위기로 연결되고 주택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대출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런 대출이 집값을 올렸는데 이 부분들이 이자가 상승하고 인구가 줄고 이런 위기 요소 때문에 폭락할 거다. 미국에서도 경험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폭락론의 그런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락론은 이번에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2008년 이후에 최근에만 봐도 2013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도 있었고요. 폭락론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부동산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현재 청와대에 계시는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분도 부동산에 대한 비관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 경제 전문가가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이런 책에서 부동산은 이제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연구소장이 부동산은 버블 붕괴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폭락론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폭락론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폭락론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약간 시대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007년, 2008년도에는 한창 인구 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인구가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주택 수요를 견인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동산은 그 거품이 꺼질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2013년도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공급 과잉은 뭐냐면 2010년 전후로 지방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지방 위주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됐습니다. 요때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은 침체기에 있었고요. 공급이 거의 뜸했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수도권 경기가 좋아지면서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앞에서 보셨듯이 그 물량들이 최근에 입주 물량으로 해서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2008년도쯤에는 인구 감소가 메인 화두였다 하면 2013년도에는 공급 과잉이었고요. 최근에 그 폭락론의 포인트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폭락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폭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집값이 뭐 30% 아니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50%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 폭락의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1997년 말에 그 유명한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13% 떨어졌는데요.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 13% 떨어지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회적인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했었는데요. 폭락의 기준을 이렇게 한 13% 정도, 10%만 돼도 거의 폭락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안 좋아졌던 2010년도에 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얼마나 할인해서 팔면은 미분양을 소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하고 그런 거를 조사하는 그런 데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30% 정도 가격을 인하해야만, 워낙 고분양가로 분양됐던 단지라서 해야만 그나마 팔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이렇게 조사한 결론이 났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단지를 개발했던 업체랑 이 업체가 망하고 인수받은 이 채권자들, 그러니까 은행들이죠. 은행에서 이 30% 인하한 가격으로 이걸 팔면 파는 것 자체가 손실이 너무 커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현실은 이 사람들도 알겠지만 고민 끝에 한 10% 정도 인하해서 판매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판매량은 뭐 좋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볼 때 30%나 50% 이렇게 막 대폭 폭락하고 하는 거는 좀 폭락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떨어진다고 해도 한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돼도 폭락론이 말하는 이런 좀 치명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런 10%, 20%, 30%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일어날까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전망할 그런 툴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인데요. 많이 보셨겠지만 주택산업연구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 중에서 아파트 가격 전망 자료만 갖고 왔어요.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0.6%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보면 2015년부터 어쨌든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가 전망치에서 이제 하락하는, 올해부터는 하락한다. 하지만 폭은 0.6% 정도 그렇게 소폭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더 줄어들 거다. 이 정도입니다. 하락하진 않을 거고, 올해도 2019년도에도 어느 정도 그냥 소폭 상승 아니면 보합 정도에 그칠 거다. 반면 지방은 마이너스 1.8%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지방의 가격 하락폭은 작년 올해 2018년보다 조금 줄어들 거라고 하네요. 전세 가격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안정세를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폭락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요즘의 모습 속에서 아파트 가격은 생각보다 좀 안정적일 거다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1.6% 상승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물론 상승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침체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이었고요. 다른 연구소에서 본 전망은 주택가격 전망인데요.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1.1%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1.1%인데요. 지방이 마이너스 2%고요. 수도권은 0.2% 정도 소폭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한 1%에서 2% 정도 오르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 한 2%, 3% 정도만 가격이 올라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마이너스 2%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방은 상당히 좀 침체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침체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가격과 거래량을 많이 보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거래가 활발하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이렇게 수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거래량을 전망을 보면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인데요. 2019년에는
한 85만 세대 정도가 거래될 거래요. 올해가 90만 세대로 작년보다 줄었고요. 2016년이나 경기가 좋았던 2015년보다는 하락한 수치인데, 이 85만 세대는 2013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치인 85만 세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뭐 상승하거나 이런 여력은 크게 없고 현재 모습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도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 입주 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가지고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 받아서 분양을 하고, 그래서 그 착공이 들어가고 그 착공된 물량이 준공되는 이런 물량들 자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어요. 2016년에 인허가 받았던 주택이 72만 세대였다면 2019년에는 48만 세대로 크게 줄어들고요. 분양되는 세대 역시 46만 세대였다면 2019년도에는 22만 세대로 분양 시장이 크게 이렇게 쪼그라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는 추후에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요. 현재 입주 물량도 올해 2018년도에 63만 가구, 이거는 아파트 플러스 주택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공급 전망이라서 63만 세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한 10만 세대 부족한 52만 세대로 줄어들 거다. 그리고 분양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공급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자체적인 어떤 이런 수급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안정화될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들을 좀 봤는데요. 하나금융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좀 상승을 지속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조금 이채롭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공급 대란은 해소될 거다,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수급이 맞춰지는 밸런스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미분양 확대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경기가 악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미분양 확대가 심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침체기에 진입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후퇴기고 지방은 침체기고 서울은 후퇴기다. 서울의 집값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2019년의 키워드가 되는 폭락론의 부활과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의 전망 그 자료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 2019년 시장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제는 여전히 수요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공급도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될 요인이 크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뇌관이다, 뭐 이런 정도로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힘이 센 상황인데요. 아까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수급을 좀 중장기적으로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요.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버티지 못하고 급매물로 가격을 내놔야 이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일단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이 서울 집값 예컨대 7억이 됐다고 하는데요. 5억이었던 집값이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막 크게 뛰어가지고 7억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오른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좀 버틸 여력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요. 그런 여력이 강한 관망세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물건을 이렇게 던지고 싶은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좀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 가지고 좀 여의치 않는 점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좀 버텨보자, 이런 모습들이 2019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모습들 때문에 2019년도에는 대폭락 가능성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연구소들의 전망처럼 크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없다고 사실은 말할 수는 없는데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폭락에 대한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이 다 시나리오처럼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전망할 수 없고요. 일단은 이런 풍부한 유동 자금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걱정들도 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집값이 많이 크게 떨어지고 좀 이렇게 경착륙했을 때 뾰족한 방법 자체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락하는 시점이 되면 그 뇌관이 이번에는 금융 문제라고 하잖아요. 가계부채. 이런 금융 문제가 부실이 일어나면 어쨌든 이런 그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은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주식이라던가 뭐 다른 이런 은행권에 대한 어려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고 이런 폭락 사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뭔가 실체가 있는 부동산을 쥐고 있는 게 그나마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이런 실물 자산, 경기가 어려울수록 실물 자산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들도 경험상 많았던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